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대한 동서독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가볼 독일주는 베를린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자, 그래도 지도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브란덴부르크주 있죠? 예, 브란덴부르크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이 과거에 이제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또 분단되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독일의 수도인데, 자, 이 베를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할 예정인데, 제가 영상이 뭐 베를린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베를린에서 꼭 가봐야 할 곳에서 톱 10이 있어서 이 내용을 조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밤이 조금 어둡게 커튼을 내렸는데도 좀 그래요. 햇빛이 좀 많아서 이게 이제 다른 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90년 10월 3일이 이제 그 동독이 이제 서독, 그 당시에 정식 명칭은 연방공화국입니다. 이렇게 편입됨으로써 동독과 서독이 이제 서로 합쳐졌죠. 이때 이제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도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완전한 이제 완전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통일도의 정식 수도가 되고, 원래 베를린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1230년에서 1240년 사이에 브란덴부르크의 후작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자, 소리를 조금 더 낮출까요? 여러분 화면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베를린의 이제 원래 기원이 되는 도시가 이제 그 쾰린이라고 교역지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나중에 그 베를린으로 이제 성격이 되는데, 이 베를린과 이제 요 쾰린 이쪽 주변 세 개의 마을을 통합해 가지고 이제 베를린이라는 독일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은 나치 때 히틀러가 집권했던 국가 사회주의 있죠. 나치 때 이 독재 정권의 심장부 역할을 했고, 그래서 히틀러 체제 때 중심지였는데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도시가 이제 연합군들에 의해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됐죠. 베를린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도시가 독일의 분열의 역사를 보여주는, 혹은 동서냉전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주요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48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연합군들이 그 물자 공수, 이제 그때는 이제 비행기로 이 베를린이 그 중간에 있으니까 동독 서독 분단되었을 때 물자 공수를 해가지고 소련이 그 베를린 육로 봉쇄를 했을 때 그 비행기로 물자 공수를 했답니다. 하늘에서. 그죠? 그래서 이 베를린 분할이 이 도시의 동쪽에 위치한 독일민주공화국, 이게 이제 동독의 정식 명칭이죠. 동독이 1961년 베를린의 동쪽과 서쪽 사이에 장벽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베를린 장벽이 연구가 됐는데, 저번에 우리 앞 시간에 이제 그 동영상에도 봤지만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이 베를린에서 연설을 했죠. 그때 나는 베를린이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뭐 이런 말도 하면서 베를린 시민과 자신의 연대감을 표현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에 말했다시피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신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 했죠. 그래서 통일 이전에 이 문은 동베를린에 속했지만 바로 가까이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무너지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이 문에서 베를린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순간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베를린이 다시 이제 수도가 됐죠. 통일 독일에. 어, 19세기 후반 때부터 이 베를린이 유럽의 가장 큰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유명한 독일 회사 중에 지멘스사라고 있죠. 뭐 지멘스사나 아에게 뭐 이런 세계적인 그 국제 상사들이 이제 여기에 본사가 있고, 또 오늘날 이 도시도 이제 구조 변화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구동독 사회가 이제 통일되고 재편성되면서 동베를린 쪽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노동시장에서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수도로 이 베를린이 주로 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변신을 꾀합니다. 그래서 뭐 사무업이나 법률 자문이나 금융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발전, 마케팅, 광고, 기술 서비스 이런 분야, 이런 서비스 분야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발전했습니다. 지금 베를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규모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죠? 그런 어떤 국제 회의 장소로서 베를린이 세계에서 순위가 뭐 거의 6번째, 지금은 뭐 조금 더 올라갔겠지만, 그래서 베를린 국제 오디오 비디오 박람회도 전자 소비 시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우리가 아는 세계 3대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칸느 영화제, 그 다음에 베를린 영화제라고 있죠. 베를린 영화제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인 칸느 영화제와 함께 유명한 3대 국제 영화제입니다. 우리 그때 베를린 영화제에서 우리가 상 받았지 않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베를린은 또 독일에서 가장 큰 대학 도시입니다.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동쪽에 보면 인문학자인 빌헬름하고 자연과학자이면서 세계를 여행했던 그 알렉산더 폰 훔볼트 형제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딴 대학이 훔볼트 대학이 있죠. 서쪽에는 또 자유대학 공과대학이 있고 베를린 공대 유명하죠. 베를린 자유대학하고. 그래서 이 베를린이 모든 분야의 과학자들이 연구수행을 하기 위해 정말 좋은 최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출신들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 많아요. 뭐 로베르트 코흐나 뭐 막스 플링크, 프리츠 후버,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이제 유대인 출신이라서 제3제국 때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갔죠. 망명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원자탄 만들 때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독일이 계속 있었으면 아마 독일이 원자탄을 먼저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어쨌든 이런 많은 칼 보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베를린에서 활동을 했고, 뭐 하여튼 이 베를린이 어쨌든 이런 대학 도시면서 또 행정의 수도이고 굉장히 어쨌든 독일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니까, 물론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렇게 큰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떤 의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 이 베를린에 보면 자 우리 문학 작가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테오도르 폰타네라든지 또 자연주의의 대가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여러분 압니까? 또 뭐 베르톨트 브레이트 그 서사극이라는 연극 이론을 창시한 그 동독에 귀향했다가 이제 나중에 통일됐지만 이 브레이트가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던 그 서사극 이론으로 유명한 그 희곡 작가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어서 브레이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서였어요. 금서. 책이 판매도 못 되고 대학가에서 이제 동아리 모임에서 그냥 이렇게 작은 연극으로 이제 보여주고 이런 점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그죠? 예, 우리가 그 사상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브레이트가 지금은 이제 뭐 브레이트 작품도 많이 소개되지만 그 외에도 뭐 아놀드 츠바이크라든지 투올스키나 뭐 이런 여러 유명한 예술가나 지성인들이 이 베를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데블린의 소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여러분 독일 문학 작품을 많이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동문학 작품의 대표적인 그런 작가들이 이 베를린에서 많이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그 극장하고 카바레라죠. 이 여기에도 이제 베를린이 굉장히
활동 장소로서 유익을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극장이나 카바레. 또 건축 예술도 이 베를린이 대도시지만 높은 빌딩들이 많겠죠. 전부 똑같은 형태의 단조로운 그런 빌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술의 어떤 다양성을 보여주는 도시가 이 베를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대전 전까지 베를린이 영화 예술의 중심지였는데 오늘날도 베를린에 보면 오페라 하우스가 3개나 됩니다. 독일 오페라, 그 다음에 운트덴 린덴에 있는 독일 국립 오페라, 또 히그 오페라, 이렇게 3개의 오페라, 큰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세계적인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포함해서 여러 관현 악단들, 또 극장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레뷰 극장인 프리드리히슈타트 팔라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박물관, 역시 보데 박물관, 독일 역사 박물관, 이런 박물관. 베를린은 박물관의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언론사 보면은 벨트지, 베를린 조간신문, 베를린 신문, 타게스 슈피겔 이런 유명한 언론사들이 이 베를린에 전부 밀집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베를린 소개하면은 우리가 베를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고, 베를린 지금 끝났네요. 자, 요 소개 내용이 끝났는데 이제는 베를린 시티워크, 도시를 이제 걸어서 여행하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도 해설은 따로 안 나오고 이렇게 저번처럼 이제 워킹하면서 보여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또 사실 이 영상은 좀 분량이 좀 됩니다. 23분. 이 영상 전에 베를린 전체를 개관하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있어서 이걸 먼저 봅시다. 드론으로. 요즘 드론으로 보면 이제 조망하기 좋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드론으로 찍으니까 참 멋지죠. 위에서 이제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 보니까 이래요. 자, 여러분 텍스트 273쪽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분야인데, 독일의 사회 통합에 대해서 동독과 서독,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독 주민들의 태도입니다. 소리를 조금 낮출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독 주민들이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통일이 되니까 서독이 흡수통이 되니까 서독의 자본주의 체제 방식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동독 주민들이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동독 주민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텍스트에 보면 나와 있는데 274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은 베를린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은 또 보면서 텍스트 통계도 한번 보세요. 잠깐 멈추고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274쪽에 보면 도표 있죠? 독일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국민의 비율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09년도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1990년부터 1990년이 통일된 해 아닙니까? 이때부터 2009년도까지 의식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독일 통일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약 80% 정도가 80%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통일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꼭 만약에 변화를 꼭 꼽는다면 통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림 2를 보면은, 자, 여기 275쪽에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의 달성에 필요한 예상기간 하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경제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사실 통일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경제통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들이 경제통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보세요. 275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런 거는 동독과 서독 양쪽의 경제 격차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동독 쪽 아무래도 시민들의 이제 불만이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독과 동독 주민이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품고 있고, 결국 외면적 어떤 통일도 물론 외면적으로는 이제 통일됐지만 내면적으로 통일되는데, 즉 동서독 사람들 간의 어떤 정신적 사회적 통일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들도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1990년에는 조사했을 때 불과 8년 정도 소요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했는데 1996년에 보니까 24년으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이후에 점점 소요 기간이 줄어들어서 2006년도에 22년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소요 기간에 대한 이렇게 인식이, 동서독 국민들의 인식이 서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독일 국민들은 결국 사회 통합이 경제 통합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통합과 사회 통합에 대한 그 인식이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통합이 지연되면 될수록 사회 통합도 역시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어쨌든 독도를 보면은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276쪽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설문 내용이 나와 있죠? 2006년도에 설문한 내용인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동독과 서독 주민들의 어떤 견해를 설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이 이 동독이 서독의 어떤 그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서독이 흡수되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서독식 민주주의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견해를 이 체제 통합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서독 주민들은 약 85%가 좋은 정치 제도라고 했지만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동독 주민들 같은 경우는 64%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낮은 지지도죠. 아무래도 사회주의에 익숙해 있다가 민주주의에 오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이렇게 실업 같은 거 없도록 국가에서 알아서 일자리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스스로 해야 되는 게 갑자기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식이 좀 달랐고,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서독 주민은 약 61%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독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에 해당되는 33% 정도가 독일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게 그 설문 내용에 대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이고, 또 반면에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동독과 서독 주민 간의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서독 주민의 다수가 이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독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고 북한과 남한이 우리가 통일돼 가지고 북한 주민들 설문조사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올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퍼센티지가 동독보다는 낮을 겁니다. 동독 주민들은 그래도 북한보다는 좀 더 개방적이고 바깥 소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알고 있죠. 물론 동독도 그 여행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지만
북한보다는 그래도 바깥소적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죠. 그래서 아마 물론 우리도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한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북한 전 주민들이 바깥소적을 알고 있으면은 지금 저렇게 이제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 안 하겠죠. 좀 더 배쇄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서독 같은 경우는 서독 사람들은 약 40%가 사회주의를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죠. 동독 주민 중에는 약 10% 정도만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반면에 서독 주민들은 약 40%가 사회주의가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사회주의를. 그래서 이런 것이 동독 주민들에게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원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저번에도 나왔지만 서독 수준의 생활 수준을 원한 겁니다. 우리는 마르크화를 원한다 이렇게 동독인들이 그때 말했거든요. 마르크화가 이제 독일의 그 당시 화폐 단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로화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장 주요한 그 동기였는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통합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제한적입니다. 그죠?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동독 사람들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통합과제를 수행하는데 좀 기능적으로 미흡한 제도처럼 보여진 거예요. 자기들이 동독에서 살을 때는 국가에서 개입해서 해결을 많이 해줬는데 통일이 돼 보니까 그 독일 정부가 뭐 이제 서독 그 당시 서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동독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통일된 이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게 별로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이 이제 동독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그렇고 또 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동독 사람들은 사실 통일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했다시피 경제적 요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에 동독의 시민 세력이 추구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독이 사회주의 체제 개혁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인간적인 그런 사회주의 이상에 대해서 유토피아적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론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사회주의 이론대로 되면은 정말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에 대해서 미련이 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동독인들은 이 새로운 사회주의 실험에 동참할 의사를 포기하고 통일구호를 외치면서 그 당시에 밖으로 모두 몰려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독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으로 가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통일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통일이 됐는데 하지만 통일이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동독 국민들이 기대하였던 그런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이 갑자기 생기지 않더라고요. 통일된다고 자기들이 원했던 만큼 서독만큼 그 뭐 좀 떨어지더라도 서독 수준만큼 올라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잘못된 착각이죠.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서서히 이제 동독 전반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 어떤 개혁이 이루어지고 또 동독 주민들이 여태까지 자기들이 익숙했던 그런 어떤 기능, 직업적 기능 이런 것도 새로 배워야 되죠. 지금 현대 산업에 맞는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죠. 통일만 되면 다 가능한 걸로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았던 게 이제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물론 통일 초기에 몇 년간은 동독 재건에 서독에서 돈을 많이 갖다 붓죠. 그래서 건설 붐도 일어나고 뭐 통일 특수라는 게 또 있으니까 1990년과 91년 정도 그 1년 사이에는 경제 성장률이 5%를 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통일되면 처음에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날 겁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또 북한에는 우리보다 천연 자원이 많죠.
그런 게 아마 틀림없이 처음에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독일 경제도 장기 부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동독은 그 전에 사회주의 국가일 때는 임금이 높지 않았는데 근데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니까 높은 임금 때문에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죠. 우리 여러분 텍스트 278쪽에 나와 있지만 이 기업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이 메리트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임금비가 올라가니까 이 투자를 유치할 때 어려움을 겪고 소득도 이제 과다한 통일 비용 부담이 이제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에 이제 좀 악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이런 게 통일 이후 독일 경제 침체에 교훈해가지고 이제 연구된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통일되면 처음에 반짝 통일 특수가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몇 년간은 이런 과정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훨씬 더 강력한 그죠? 통일 국가로서 강력한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단번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죠 사실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통일 당시에 독일 정부는 약 5년에 걸쳐서 그 당시 독일 마르크와 1150억 마르크를 비용으로 통일 비용으로 이제 해가지고 경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동독 기업을 매각해가지고 얻는 수입으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동독 지역에 매년 그 독일 전체 국내 총생산 GDP죠. GDP의 약 5%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을 위한 이런 이전 소득의 재원은 부분적으로는 독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또 정부 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게 되니까 이것도 나중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이런 높은 재정 지출은 결국 어떻게 이어집니까? 높은 세금, 그죠? 사회보험료 부담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1991년부터 세금을 많이 걷었죠. 몇 차례 세수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통일세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약 7.5%를 부과하고 또 뭐 유류세, 담배세, 실업보험료도 인상하고 이렇게 경제적 부담이 계속 늘어나니까 독일 국민들이 1998년 선거에서 독일 통일의 수상이었던 코를 통일 수상인 코를 외면하고 야당을 지지해가지고 그 3인당의 슈레더가 당선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독 주민은 이런 통일 비용의 부담 때문에 불만이 생겼고 또 반면에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생활 수준에 도달 못한다고 해서 또 불만이 생기고 양쪽에 다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일 후 20년이 되어서 2008년도에 동독 주민의 소득은 서독 주민의 약 71% 수준에 도달했답니다. 통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률의 경우 서독 지역은 약 6.4%인데 동독 지역은 13.1%, 2배가 넘죠. 그래서 실업 문제는 이 통일 초기에 동독 주민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도 아마 만약에 통일하면 북한 주민들이 실업률이 많을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남한의 그 산업 분야에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기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지식이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는 거죠. 물론 육체 노동이나 이런 쪽,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북한 주민들이 담당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좀 있겠지만, 그래서 실업률이 이제 지금 어쨌든 많이 개선되었지만 서독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정도 실업률이 높죠. 이런 것도 이제 동독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동독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수치가 1996년에는 크게 바뀝니다. 여러분 그 텍스트 279쪽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지금 미리 해놨는데 경제 상황에 대한 동독 주민의 기대감 해가지고
경제 상황이 개선된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은 13% 정도로 많이 줄었고, 반면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주민이 47%다. 그래서 이 동독 주민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많이 실망을 했겠죠. 저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레더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 2000년도 이후로 그 전후로 동독 주민들의 기대감이 다소 호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2006년도에 조사해 보면 낙관적인 기대감은 15%고 비판적인 우려가 아직까지도 한 34% 정도 나오니까 역시 경제 통합에 대해서는 동독 국민들의 태도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가치 통합입니다. 정치와 경제 통합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서서히 회복이 되겠지만 이 가치 통합이라는 것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서로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이 우리가 분단된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가치 통합, 사회적 통합 있죠.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하는 수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조사가 역시 이 279쪽에 밑에 나와 있죠. 이 가치 통합에 대한 동독과 서독 주민들의 심리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280쪽에 한번 보세요. 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인식에서는 이 양쪽 지역 국민들 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독일 전 국민의 어떤 희생이 양쪽에 전부 자기 입장에서 손해의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해의식이 동독, 서독, 구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양쪽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인식조사,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죠. 그럼 통계 보이죠? 여러분 텍스트에도 있고. 이걸 보면은 동독 재건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동서독 주민들 간의 인식적 차이가 큰데 서독 주민 같은 경우는 약 53.9%가 자신들의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동독 주민은 더 높습니다. 수치가 75.2%입니다. 동독 주민은. 그래서 동독 지역의 재건이 서독 주민들의 재정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고통 이런 거를 간과하고 있다. 동독 주민들의 노력은 간과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동독 쪽에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독 주민의 약 72.4%는 서독 주민들에게 동독 주민에 대한 이해심이 결여되어 있다. 서독은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너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통일됐는데 우리 동독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좀 더 관대하고 이해심 있게 우리를 좀 배려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불만이 많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서독인들은 그 치열한 경쟁사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런 이제 양육 강식의 사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런 마음이 안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양쪽에 좀 서로 입장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아마 틀림없이 이런 동서독의 이제 이런 통계가 만약에 우리도 미래에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주민들 간에 틀림없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통계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독과 서독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아까 통일세 이런 것도 뭐 저번에 말은 있었죠. 예전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한 민간 교류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상호 간의 교류가 꾸준히 있어야 이런 이질감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갑자기 통일되더라도 좀 더 혼란이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교류 자체가 끊겨 있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남았지만 지금 오늘 뭐 무리하게 꼭 이 텍스트를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텍스트 많이 했기 때문에
독일 오늘 이제 베를린을 아까 보다가 조금 말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요 베를린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남은 동서독 주민 간의 상호 교류 수준 뒤에 부분은 동서독 지역 주민 간의 상호 교류 수준 이거는 다음 수업 때 하면 되고 오늘 베를린을 하고 있으니까 베를린 영상을 조금 더 봅시다. 베를린 방송국입니다. TV 방송국 모양이 좀 특이하죠? 네. 베를린 성당입니다. 베를린 카테드랄, 베를린 카테드랄, 그죠? 슈프레강입니다. 슈프레강, 그러니까 유명한 슈프레강, 시내를 관통하는 그런 슈프레강. 저 산입니다. 토이페스베르그랍니다. 토이페스베르그. 이제 슈프레파크 공원이죠. 슈프레 강변에 있는. 그다음에 이거는 슈트라스부르크 광장입니다. 칼막스 거리라고도 하고 슈트라스부르크 플라츠 광장이죠. 이제 도시 내부고 오버바움 브릿지입니다. 다리 오버바움. 교회입니다. 그 추모 시설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새 뉴처치 새 교회죠. 레드타운 홀이고 여기가 베를린에 가본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명칭 들으면 알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드론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이 포츠담 광장입니다. 여기가 네, 포츠담 광장이고 에어스비스 베를린 돼 있죠. 에어스비스 베를린. 메르세드 벤츠 그 아레나인데 여기 유명한 독일차 알죠? 메르세드 벤츠. 토이페스 베르 그대로 해가 칠 때 모습이네요. 아까 베를린 TV 방송국을 멀리서 찍은 겁니다. 그죠? 건물들이 하나같이 동일하지 않죠. 다 이제 이렇게 해서 건축 양식이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를린. 또 제가 나오네요. TV 방송국 이제 밤에 찍은 겁니다. 베를린 TV. 이거 화면이 제가 접근하고 이 햇빛 때문에 미안합니다. 저를 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이 화면이 겉을 내렸는데도 지금 햇빛이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베를린 이제 아마 중심부 사진 저기 아까 방송국이 멀리 보이죠? 탑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베를린의 일부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도 같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텍스트 남은 부분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 동서독 주민 간의 상호 교류 수준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이때 또 베를린 조금 더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곳은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텍스트 남은 부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상으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